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심수봉가 신재순. 대통령이 궁정동에 도착할 시각이 다가오자 김재규와 김계원은 만찬장인 나동으로 향했다. 윤병서 비서의 기억에 따르면 이때가 저녁 5시 40분경이었다. 김재규는 본관을 나서면서 따라 나오는 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에게 귀옛말로 이 차장부가 오늘 손님을 모시고 올 텐데 저녁 7시까지 내가 나오지 못하면 손님들끼리 먼저 식사를 하도록 하게 라고 당부했다. 아담한 2층 양옥 건물 나동 앞에는 정원이 있고 화강암을 깎아서 만든 경계석이 화단과 마당을 가르고 있었다. 여기에 걸터앉은 김재규 정보부장과 김계원 비서실장은 계속해서 차지철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사회 공기가 얼마나 험악한지 실장님도 모르실 것입니다. 부산의 계엄령이 선포돼 우선은 조용해졌지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김 부장,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약한 줄 아시오. 학생들이 비판한다고 오늘 내일 정부가 쓰러질 것 같소. 맑은 물에 무엇 같은 놈 한 마리가 앉아서 자주 물을 흐려놓으니 일이 되겠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각하에게 쪼로르 쫓아가서 고자질을 하니 야단이야. 그러니 각하는 자꾸 강경해지시고 오늘 저놈을 해치워야 일이 올바르게 되지. 저놈이 옆에서 각하의 판단을 흐려놓는 한 잘되기는 걸렀습니다. 저놈을 오늘 해치울까요? 어떻게 하죠? 김계원은 이때 김 부장이 또 과격한 불평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차 실장의 월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일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 라고 했다. 김재규는 미지근하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다짐을 주듯 말했다. 정보부 안전국장 김금수가 11.6 사건 뒤에 합수부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1979년 5월 중순 어느 날 오전에 신민당 전당대회에 관련된 보고를 부장에게 올리는 정보부 간부회의가 있었다. 김재규는 차 실장은 X를 어떻게 조정했는지 모르겠어. X가 무슨 보스인가. 이기택만도 못한 머저리 바보다 라고 했다. 이는 차지철 경호실장이 X를 조정하여 김영삼의 총재 당선을 저지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자 그 책임을 정보부의 무능으로 돌린 데 대한 신경질이었다. 당시 차지철은 경호실에다가 정보처를 신설하여 산하에 사설 정보대를 운영하고 여야 양쪽에다가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국회의원들을 조직하여 두고는 정부부가 해오던 정치 공작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정치 공작의 설계를 경호실장이 하고 정보부는 그 심부름을 하는 형편이었다. 정치 공작이 실패로 돌아가면 차지철은 책임을 정보부로 돌려버리곤 했다. 김재규는 수시로 경호실장에게 불려가서 지시를 받고 오는 형편이 됐다. 이런 상황을 정보부 간부들이 다 알고 있어 부장의 권위도 말이 아니었다. 문제는 차지철 실장이 정치에 신경 쓰느라고 본연의 임무인 경호는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오후 5시 40분쯤 청와대. 차지철 경호실장은 대통령을 모시러 가려고 사무실을 나섰다. 부관 이서구가 떠나는 차 실장에게 권총을 건네주었다. 실장은 갖고 있어라 라고 돌려주는 것이었다. 이서구 부관은 권총을 받아 도시락 상자같이 생긴 권총집에다가 넣었다. 이서구는 그 전에도 차 실장이 궁정동으로 대통령을 수행하러 나설 때는 권총을 건넸으나 매번 차지철은 되돌려주기만 하는 것이었다. 오기가 생긴 이 부관은 그래도 대통령을 모시는 자리인데 경호실장이 권총을 안 차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권총을 권했다. 차 실장이 권총을 차고 가지 않게 된 것은 서너 달 이전부터였다. 이서구는 차 실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오후 5시 50분쯤 차지철은 부속실로 올라왔다. 대통령 부속실 이광형 부관은 그때 비로소 저녁 약속이 있음을 알게 됐다. 대통령은 집무실을 나서면서 약간 계면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이군, 나 경호실장하고 저녁 먹고 올 테니까 서재문 잠그고. 그런데 인터폰 하니까 그네 없던데 그네 어딨나? 그때 박근혜는 응접실에서 손님을 만나고 있었다. 대통령은 그녀의 방으로 인터폰을 건 모양이었다.
그네 보고 먼저 밥 먹으라고 이야기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던 것들은 위에 올려놓고. 예. 경호실장과 대통령이 현관으로 나가는 동안 이 부관은 밖으로 뒤따라 나와 대통령의 등을 향해 인사했다.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본관 앞에는 비공식 행사 때 쓰는 크라운 슈퍼살롱이 시동을 건 채 대기하고 있었다. 본관 당직 책임자 함수용 경호과장이 승용차의 문을 열고 있다가 대통령을 배웅했다. 차 실장은 대통령 옆자리에 탔다. 정인영 경호처장은 자신의 지정석이나 다름없는 운전사 옆자리에 앉았다. 정인영 처장은 지도를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뒷좌석에 앉은 대통령이 저 공장은 뭐야? 하고 물을 때마다 즉답을 해야 했다. 요사이 그는 시력이 나빠져 안경을 써야 할 입장이었으나 대통령 앞에서 불경스럽게 보일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정 처장은 사석에서는 이제 나도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재송 부처장, 박상범 경호국계장, 김용섭 경호관은 뒤차에 탔다. 오후 6시 5분 대통령을 태운 슈퍼살롱이 궁정동 나동에 도착했다. 이 슈퍼살롱은 대통령이 사적인 행차를 할 때 쓰는 차였고 운전사도 공용차 운전사 이타관이 아닌 김용태였다. 남효주 사무관이 기다리고 있다가 오른쪽 뒷문을 열었다. 대통령이 내리자 왼쪽 문으로 차 실장이 내렸다. 대통령은 내리면서 남 사무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효주는 오늘은 각하께서 별로 기분이 좋으신 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다. 오랫동안 대통령을 모셔본 남 사무관은 대통령의 표정만 보면 그날 기분을 대충 알 수 있었다. 기분이 좋은 날에는 꼭 별일 없나 라는 말을 하면서 웃음을 보였다. 남 사무관이 대통령 일행을 만찬장인 안방으로 안내했다. 그가 주방으로 돌아오니 정인영, 안재송, 김용태 세 사람이 주방 한가운데 있는 식탁에 둘러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주방 바깥에는 김용섭 경호관이 식당차 운전기사 김용남과 함께 그가 원당 양조장에서 받아온 막걸리 한 통을 뉴코티나 앞 지붕 위에 올려놓고 마시고 있었다. 박상범은 속이 거북하여 김용태가 주는 가스 명수를 마셨다. 남효주는 주방 요리사에게 안주를 빨리 준비하라고 시킨 뒤에 정인영 처장에게 그만 들고 나가시죠 라고 했다. 당시 경호 관례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원들은 정보부가 관할하는 궁정동 시설에 도착한 뒤에는 대통령 경호를 정보부에 넘기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궁정동에 도착한 청와대 경호원들은 한숨을 돌리고 식사를 하곤 했다. 이곳 궁정동을 관리하는 정보부 직원들하고는 워낙 얼굴이 있고 친구 사이인 경우도 있어 일단 긴장을 푸는 것이었다. 김계원은 만찬장인 안방에 들어가자 안쪽으로 마주보고 앉게 된 대통령에게 각하, 오늘 행사에 다녀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괜찮습니까? 라고 했다. 대통령은 괜찮아요. 그 큰 공사를 잘 했던데 라고 말했다. 박정희는 삽교천을 다녀온 감상을 설명하면서 KBS에서는 준공식을 방영하지 않나 라고 했다. 차 실장이 시간이 되면 틀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대통령은 탁자 건너편에 앉은 김재규를 향해 부산 마산에 별일 없지 하고 물었다. 예, 별일 없습니다. 시바스 리가를 얼음이 든 물컵에 타서 젓고 있던 김 부장이 대답했다. 부산 사태는 신민당이 개입해서 하는 일인데 괜히들 놀래가지고 야단들이야. 신민당 의원이 나한테 와서 말한 게 있어. 오늘 삽교천에 가봤지만 국민 대다수는 다 열심히 일하는데 부산 데모만 하더라도 그렇지. 식당 뽀이, 똘마니들이 많았잖아. 그놈들이 어떻게 선별술이란 말을 알겠어. 중앙정보부가 수고 많이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겠어.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김 부장의 얼굴은 어두웠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부산 사태는 김영삼의 신민당이 조종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선입견을 깔고서 김재규와 정보부의 무능을 질책했다. 이것이 김재규로 하여금 더욱 우라를 치밀게 했다. 김계원이 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저간의 사정을 잘 설명해준다. 지난 10월 16일 부산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에 관하여 차지철은 각하에게 신민당이 배후 조종한 폭동이라고 보고해서 선입견을 갖게 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조사 결과 신민당이 아니고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등 불온단체와 일부 반정부 학생들이 가담했다고 보고했으나 각하로부터 거절당하고 오히려 야단을 맞게 되자
김재규는 그 원인이 차지철의 농간에 의한 것이라고 눈치채고 분노가 극에 달한 바 있습니다. 김재규는 그전에도 수없이 김계원에게 이렇게 털어놓곤 했다. 각하께서 나보고 뭐라고 명령하는 것은 좋지만 지가 뭔데 한술 더 떠서 이러쿵 저러쿵 나에게 이야기하는지, 자식. 대통령은 김재규 부장에게 다시 한번 퉁명스럽게 물었다. 신민당 공작 어떻게 됐어? 다 틀렸습니다. 당직에서 사표 내겠다고 한 친구들이 모두 강경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암만 해도 당분간은 정운갑 대행체제에 출범이 어렵겠습니다. 이때 차지철 실장이 나섰다. 그까짓 새끼들, 까불면 신민당이고 학생이고 탱크로 싹 깔아뭉개버리겠습니다. 김재규는 야, 이 친구 또 이런 자리에서 꼭 마찬가지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대통령이 못마땅한 말투로 얘기를 계속했다. 설사 일괄 반려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친구들 괜히 놀라서 야단들이야. 참 답답하단 말이야. 차지철이 이 말을 받아 각하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부추기듯 말했다. 대통령은 국회의장이 무슨 잘못이 있어 라고 중얼거렸다. 차 실장은 대기실의 두 여자 때문에 안방과 바깥을 들락날락했다. 신재순과 심수봉이 궁정동 안방 옆 대기실에 도착한 것은 6시 15분쯤. 의전과장 박선호가 나갔다 오더니 서약서를 내놨다. 오늘 듣고 본 것을 바깥에 나가서 발설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상투적인 내용으로 인쇄된 문안에 사인만 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정인영과 안재송 두 사람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차 실장이 오더니 또 몇 가지를 물었다. 그 다음 박선호가 신양에게 단독으로 각하를 모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신양은 어제 본 박 과장과 너무 달라진 오늘의 박 과장을 대하고 흠칫했다. 얼굴에는 냉기가 흐르고 있었다. 심수봉은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안재송 부처장과 인사를 나눴다. 사격이 취미였던 심양은 태릉 사격장에서 안재송을 만난 적이 있었다. 6시 30분쯤 차 실장이 안방에서 나오더니 남효주 사무관에게 지금 여자 손님이 두 분이 있는데 현관 앞에서 대기시키고 내가 들여보내라고 할 때 들여보내라 라고 하고는 다시 들어갔다. 식당 관리자 겸 안방 전담 웨이터 남효주는 박선호를 찾아 경호관 대기실로 가봤다. 박선호가 정인영, 안재송 그리고 두 여자와 함께 앉아 있었다. 남씨는 차 실장의 전달 사항을 박선호에게 말해주었다. 박 과장은 두 여자를 내보내주었다. 남 사무관이 이들을 안방 입구 쪽에 있는 부속실로 안내하여 기다리도록 했다. 잠시 후 경호실장이 안방에서 나오더니 두 여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두 여자는 실내화로 갈아 신고 핸드백과 기타를 대기실에 놓아둔 채 살며시 들어왔다. 심수봉은 대기실에서 정보부장과 경호실장이 언성을 높여 다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긴장했다. 처음 와본 신양의 눈에 들어온 방은 한 6평이 되는 온돌방이었다. 한가운데 직사각형의 식탁이 놓여 있었고 뒤쪽으로는 십장생이 그려진 병풍이 펼쳐져 있었다. 그 옆으로 작은 진열장. 두 여자가 들어왔는데도 네 사람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심수봉은 대통령의 왼쪽, 신재수는 그 오른쪽에 앉았다. 신양은 김재규와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날 가장 정확한 목격자가 될 수 있었다. 신양은 네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심각하게 진행되자 긴장을 풀려고 식탁 위에 놓인 안주를 세어보았다. 꿀에 재운 인삼, 도라지나물, 부침, 생채, 송이구이, 편육, 시바스리갈 2병, 선담배 2갑. 술상은 생각보다 조촐했다. 대통령이 먼저 심수봉을 보고 한마디 했다. 이 아가씨는 텔레비에서 많이 본 얼굴이고 신재순을 쳐다보면서는 이 아가씨는 처음이군 이라 하더니 예쁘게 생겼군 이름이 뭐지 나이는 하고 물었다. 긴장한 신양이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통령은 심수봉에게 본이 어디지 하고 물었다. 청송심씨인데 고향은 충청도라고 하자 대통령은 충청도 놈 하고 웃더니 작고한 총무처 장관과 같군이라고 했다. 심의환 장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대통령은 전날 심 장관의 부인에게 위로 편지를 써 집무실 금고에 넣어놓고 있었다. 11.6 사건 후 대통령의 집무실을 정리할 때 발견된 이 서신에서 박정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었다. 인생은 원래 무상한 것이고 회자 정리라고 했으니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은 정한 이치인 줄 알면서도
너무나도 호련히 떠나시니 애석하고 허전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고인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신 편지 사연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고인도 이 편지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마지막 서신이라는 것을 영감적으로 느끼면서 썼으리라는 흔적이 구절구절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읽으면서 단장의 슬픔과 감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